아들,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횡령의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 한주그룹 회장 한지석은 판사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판사의 이마에 V자 모양의 붉은 자국, 천사의 키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의 흔적이었죠. 지석의 두 눈에서 영문도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지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25년을 찾고 찾아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세월. 그런데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 어떻게 지금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6월 초여름 한주그룹 회장실에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석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전문 경영인 후보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경력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지석은 안경을 벗고 눈가를 눌렀어요. 62.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지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회장실에도 텅 빈 집에도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명단 위에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을만했고 이제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석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양복 윗도리를 집어드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씩이 들려 있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지석 앞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한주그룹 회장 한지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석은 양복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췄어요.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대답을 듣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책상 서랍을 열고 컴퓨터 본체를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캐비닛이 열리고 서류 뭉치가 박스에 쓸려 담겼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지석의 손목을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지석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장현수였어요. 대학 시절에 만나 함께 회사를 세운 창립 멤버이자 한주그룹 전무. 지석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현수는 수사관들을 밀치며 다가와 지석의 어깨를 붙들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혐의라는 거야? 우리 회장님이 뭘 어쨌다고. 현수야. 지석이 그를 바라봤어요. 손목은 묶였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은 차분했습니다. 곁에 현수가 있었으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야. 가서 풀면 되겠지. 회사 좀 부탁한다. 현수가 지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걱정 마. 무슨 일인지 내가 법무팀하고 당장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버텨. 응? 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했는지 몰랐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지석은 뒤를 돌아봤어요. 현수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놓였어요. 지석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친구, 현수가 있었으니까요. 검찰청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명의 기자가 달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빛이 어찌나 거센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조성한 거 사실입니까? 보육원 후원금을 빼돌렸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어요. 지석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묶인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 짧은 거리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방금 기자가 뭐라고 했죠? 보육원 후원금. 지석의 발걸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 보육원이라면 25년째 매달 거르지 않고 후원해 온 곳이었습니다. 지석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라 단 한 달도 거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 곳에 후원금을 빼돌렸다니 지석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서늘했어요. 마주 앉은 검사는 표정 하나 없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한지석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계좌 본인 것 맞습니까? 검사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밀어놓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과 낯선 계좌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르는 계좌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실소유주 명의가 한지석, 바로 당신입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지석이 매달 보낸 후원금이 보육원이 아니라 처음 보는 회사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지석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보육원에 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공금 수십억을 본인 차명 계좌로 빼돌렸죠. 아주 오래, 아주 치밀하게요. 지석은 그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차게 식어갔습니다. 분명 자신은 보육원에 보냈는데 종이 위에 돈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회사 알지도 못합니다. 그 돈은 전부 보육원에. 정말입니다.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탁 덮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요. 회장님, 순순히 인정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지석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눈앞에 놓인 종이가 그를 범죄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 전부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석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떳떳했으니까요. 평생 남의 돈에 손 뗀 적 없고 그 보육원에는 오직 진심으로 후원했을 뿐이었어요. 뭔가 잘못됐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일 거라고,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지석은 그렇게 믿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서게 될 그 법정에서 평생을 찾아 헤맨 사람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구속수사 3주째였습니다. 지석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 새 살이 쪽 빠졌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현수가 몇 번이나 면회를 다녀갔어요. 올 때마다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법무팀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증거가 단단하게 짜여 있어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석은 그런 친구가 고맙기만 했어요. 드디어 첫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지석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으로 향했어요. 평생 양복만 입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법정 안은 서늘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회사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지석은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어색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 경위가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판사석 옆문이 열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석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석은 처음으로 재판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차가운 인상의 젊은 남자였어요. 30쯤 됐을까?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앞머리가 이마를 살짝 덮고 있었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손으로 꽉 움켜쥐는 것 같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지석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지? 지석은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거지? 지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마를 덮은 앞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나오는 오랜 버릇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머리가 거치면서 재판장의 이마가 드러났어요. 그 이마 한가운데 거기에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룩덜룩한 붉은 반점,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놓은 듯한 V자 모양의 자국. 지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방청석도, 셔터 소리도, 변호사의 목소리도 전부 아득히 멀어졌어요. 오직 저 이마의 붉은 자국만이 지석의 눈앞에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저 자국은 지석의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너무도 익숙한 그 흔적. 어떻게 저 자국이 저 사람의 이마에 있는 거지? 지석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떨려왔습니다. 피고인.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피고인, 정신 차리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석은 그 목소리에 화들짝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재판장의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 이민혁은 그런 지석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묘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애타게 갈구하는 듯한 눈빛. 민혁은 잠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 사람이군. 민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의 눈빛에 흔들려서는 안 됐으니까요. 민혁은 다시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가 서류에 시선을 떨궜습니다. 검사 측 공소 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또박또박 혐의를 읽어내려갔어요. 배임, 횡령,
차명 계좌, 비자금. 지석을 겨누는 날카로운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가 지석을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지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계좌도 그 회사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지만 그 말들도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지석의 눈은 자꾸만 재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이마의 자국. 그것이 눈에 박혀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보면 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판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지석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호송차 안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붉은 자국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온 지석은 차가운 독방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였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진우.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저 얼굴도, 저 이마의 자국도 분명 아들 진우였어요. 지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법정에서 부르던 그 이름, 재판장 이민혁이라고 했어요. 아들과는 성도, 이름도 달랐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비가 제 자식을 못 알아볼까요? 대체 왜 이민혁이 되었을까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석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독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붉은 자국이 어김없이 떠올랐어요. 천장에 작은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지석의 눈앞으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 시절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31 한창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지석은 수빈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신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작은 셋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어요. 진우였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지석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아기의 이마 한가운데에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룩덜룩한 V자 모양의 반점이었어요. 지석이 놀라서 묻자 간호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건 천사의 키스라고 불러요. 아기가 세상에 오기 전에 천사가 입을 맞춘 자국이래요. 크면서 옅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해요. 천사의 키스? 지석은 그 말이 너무 예뻤어요. 옆에 누운 수빈도 그 작은 이마를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이마에 천사가 도장을 찍었나 봐. 수빈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입을 맞췄어요. 자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그런데 이상했어요. 크면서 그 자국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했는데 진우의 천사의 키스는 좀처럼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도 이마 한가운데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흉이 될까 걱정했지만 지석과 수빈은 오히려 그 자국이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의 표식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진우는 5살이 되었어요. 너무나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석 부부에게 중요한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지석이 막 사업을 키우던 무렵이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부부는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정부에게 진우를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진우야, 엄마 아빠 금방 올게. 아주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수빈이 진우의 이마에 그 천사의 키스 위에 입을 맞췄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모임이 한창이던 저녁, 지석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였어요. 지석과 수빈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무너져 있었고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진우, 우리 진우는. 수빈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석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다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잿더미가 된 집 안 어디에도 진우는 없었어요. 가정부도 보이지 않았죠. 두 사람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가정부도 진우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살 진우는 그렇게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들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지석과 수빈은 그날부터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전국을 돌았습니다. 경찰서란 경찰서는 다 찾아다녔고 전국의 보육원과 아동보호소를 이잡듯 뒤졌어요. 아이 사진을 수천 장씩 찍어 거리에 뿌렸습니다. 이마에 붉은 자국이 있는 아이를 보면 꼭 연락해달라고 신문에도 방송에도 사정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처럼 세상에서 감쪽같이 지워져 버린 거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수빈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을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진우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수빈은 화재가 있고 5년 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진우를 찾아달라는 말만 남긴 채로요. 홀로 남은 지석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일에 매달렸어요. 슬픔을 잊으려 죽으림을 다해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곁에는 늘 현수가 있었어요. 지석의 아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 단 한 사람. 지석이 무너질 때마다 어깨를 내어준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며 한주 그룹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지석은 아들 찾는 일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돈이 생기자 사람을 써서 더 넓게 수소문했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진우를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컸을까? 혹시 어딘가에서 아비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독방의 천장이 보였어요. 25년 전 그 작은 이마의 붉은 자국.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어쩌면 영영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체념했던 그 자국을 오늘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죄인으로 심판하는 법정, 그 차가운 판사석에서요. 지석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또 흘러내렸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젊은 판사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지. 이때까지만 해도 지석은 알지 못했어요. 그 진실을 좇는 길이 자신이 상상조차 못한 곳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같은 시각 이민혁 판사는 퇴근길 차 안에 있었습니다. 운전석 차창에 빗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혁은 신호에 걸려 멈춘 차 안에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자꾸만 낮의 법정이 떠올랐어요. 그 피고인, 한주그룹 회장 한지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건의 재판을 거치며 온갖 피고인을 만나봤어요. 억울하다 우는 사람, 뻔뻔하게 발뺌하는 사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죄를 호소하는 눈도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듯한 금방이라도 달려와 끌어안을 것 같은 눈빛.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왜였을까? 한낱 피고인의 눈빛에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민혁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판사는 감정에 흔들려선 안 되니까요. 민혁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구수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할머니가 차려둔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민혁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왔냐?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여든을 바라보는 명순 할머니가 굽은 허리로 상을 차렸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온 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밥을 먹다 말고 민혁이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갑자기 웬 옛날 얘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별게 다 궁금하구나. 갑자기 그건 왜? 그냥요.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할머니는 잠시 먼 데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벌써 25년 전이네. 그때 넌 5살이었어. 시장통을 혼자 떠돌고 있었지. 어찌나 작고 가엾던지. 민혁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렸어요. 근데 넌 내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 집이 어딘지, 시장에 어떻게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그냥 우 하고 더듬기만 했어.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어. 보호소에 맡겨두고 혹시 부모가 찾아오나 하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오더라. 그 어린 것이 매일 밤 울기만 하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매일 내가 눈에 밟혀서 결국 내가 데려왔지. 그리고 내 성을 따서 이민혁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민혁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민혁?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 자신에게는 그 이전의 기억이 단 한 조각도 없었어요. 5살 이전의 삶은 마치 누가 통째로 도련해 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온 민혁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무심코 앞머리를 들춰보았어요. 이마 한가운데 붉고 얼룩덜룩한 자국. 어릴 적부터 있던 자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이 자국을 보고 놀려댔어요. 그래서 민혁은 늘 앞머리를 길러 이마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 버릇은 남아 있었어요. 거울 속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던 민혁은 다시 앞머리를 쓱 내려 덮었습니다. 민혁에게 어린 시절은 가난과 서름의 기억이었어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시장통 생선가게 손주. 아이들은 그런 민혁을 고아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사무쳤는지 몰라요. 민혁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잘 때 책을 폈고 남들이 놀 때 펜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생선 비린내를 묻혀가며 번 돈으로 민혁은 끝끝내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된 민혁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죄가 있으면 누구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를 독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판사라고요. 하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어요. 가진 것 없이 자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건 오직 원칙 하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민혁이었기에 이번 사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혁은 책상 위에 한지석 사건의 수사 기록을 펼쳤어요. 횡령 액수, 차명 계좌, 유령 보유건으로 흘러간 송금 내역.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깔끔했어요. 바로 그게 걸렸습니다. 민혁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감이었습니다. 진짜 범죄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을 빼돌리면 어딘가 반드시 엉성한 구석이 남기 마련입니다. 욕심에 서두르고 흔적을 남기고 빈틈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잰 듯 모든 증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수십 년을 정직하게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 하필 보유건 후원금에 손을 댔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완벽한 솜씨로요. 민혁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에 다시 그 피고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본 적도 없다고 말하던 그 가라앉은 목소리도요. 이상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한데 그 완벽함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혁은 수사 기록의 첫 장을 다시 펼쳤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진실이라기엔 오히려 잘 짜인 거짓말처럼 도시 한복판, 높다란 펜트하우스 서재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장현수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그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아들 장재호가 서 있었어요. 명품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낸 젊은 남자였습니다. 재호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회장님 변호를 우리 법무팀이 맡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현수는 대답 대신 위스키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웃었어요. 틀어질 일 없다. 법무팀이 누구 사람인데 다 내 손 안에 있어. 증거도 빈틈이 없고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게다. 재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현수의 얼굴에는 어쩐지 씁쓸한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창가로 다가가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말이다. 회사가 손바닥만 한 사무실 하나였을 때부터 지석이 옆에서 밤낮 없이 뛰었어. 오늘의 한주 그룹은 나 없이는 없었다. 그 친구도 그걸 알아. 현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회사엔 내 피와 땀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 절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평생을 바쳤다. 사실 현수는 회사의 임원이자 주주일 뿐이었어요. 회사를 만들고 사업 자금을 마련한 것도 지석이었습니다. 다만 현수 혼자만 오랜 세월 자신을 거의 동업자처럼 여겨온 거였어요. 그 부풀려진 마음이 그를 점점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 회사는 절반이 우리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사람을 데려와 회사를 통째로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랑 저를 경영에서 배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결국 우릴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라고요.
현수의 손에 든 잔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지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귀에는 재호의 말이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마음은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받아들였죠. 그래, 내 말이 맞다. 현수가 잔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먼저 손을 쓰지 않았으면 당하는 건 우리였을 거야. 그 친구는 나한테 상해 한마디 없었어. 나도 이제 더는 정 같은 거 생각 안 한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재호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현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수는 애써 그것을 눌러버렸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야경 위로 두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시각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 지석은 유리창 너머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맞았습니다. 비서실장 최승민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과묵하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지석의 곁을 지키는 충신이었어요. 회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지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네. 그래, 회사는 어떤가? 최 실장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그동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경쟁사나 외부의 누군가가 회장님을 노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아무래도 그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가 아니면 회사 내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시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노렸다는 말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어요. 회사 내부 사람이라니. 그럴 리가. 다들 나와 한솥밥을 먹은 식구들인데. 그러니 더 위험한 겁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층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든지요. 장 전무님이라 해도요. 지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최 실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 전무는 아니네. 그 친구만은 아니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일세. 내 아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지켜본 친구라고. 그 친구마저 의심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네. 최 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석의 믿음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보다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개인적인 부탁일세. 말씀하십시오. 내 재판을 맡은 판사. 이민혁 판사라고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어디서 나고 자랐는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최 실장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어요. 피고인이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의 뒷조사를 부탁하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를요? 혹시 무슨 약점이라도. 아닐세. 그런 게 아니야. 지석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판사가 25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같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증거도 없이 그저 이마에 자국 하나로요. 그냥 좀 알아봐 주게. 부탁이네. 지석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한지 최 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면회를 마친 지석은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어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지석은 마음속으로 현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현수가 회사를 지키며 자신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곧 이 오해가 풀릴 거라고요. 그 믿음 하나로 지석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는 그 친구가 등 뒤에서 가장 깊은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최 실장이 다시 면회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민혁 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회장님, 알아보라고 하신 거 정리해 왔습니다. 지석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최 실장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이민혁 판사, 올해 30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정이라니?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친할머니가 아닙니다. 이민혁 판사가 5살 무렵에 시장어귀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할머니가 보호소에 데려다 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부모가 안 나타나서 할머니가 데려왔다고 합니다. 지석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25년 전 5살이던 진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판사도 5살에 길을 잃고 미아가 됐고요. 지석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였나? 성도 이름도 다른 게 그래서였어? 어쩌면 정말로. 할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 형편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민혁 판사는 가난한 형편에도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판사가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독종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절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지석은 눈을 감았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 그 외롭고 고단했을 세월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진우라면 지석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실장, 부탁이 하나 더 있네. 말씀하십시오. 비밀리에 나와 이민혁 판사, 유전자 검사 좀 해주게. 최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조심스럽게 그가 되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회장님, 혹시 저 판사님이 회장님 아드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석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확실하진 않네. 확인이 필요해. 이건 나한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일세. 최 실장은 회장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이 너무 깊어서 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의 표정이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이번 사건 회장님을 검찰에 제보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지석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게 누군가? 대체 누가 나를? 최 실장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무겁게 말했어요. 장현수 전무님입니다.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석은 그 이름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현수라고? 내 친구 현수가? 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자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그 친구가 왜 나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지석은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밀려왔습니다. 회사를 함께 키우던 시절,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밤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던 친구. 아들을 잃고 무너질 때마다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왜? 현수가 왜? 질문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답이 없었어요. 지석은 그렇게 한참을 텅 빈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차마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한편 그 무렵 장재호는 비서실장 최승민의 움직임을 줄곧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갇힌 뒤로 부쩍 분주해진 그가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재호는 사람을 붙여 최 실장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행하던 사람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유전자 검사소를 다녀갔다는 거였어요. 재호는 의아했습니다. 최 실장이 갑자기 유전자 검사소를 왜 갔을까? 재호는 곧장 그 검사소를 찾아가 직원을 돈으로 구슬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최 실장이 의뢰한 검사가 다름 아닌 한지석과 이민혁 판사의 유전자 대조라는 사실을요. 순간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석과 이민혁의 유전자 검사.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재호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설마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잃어버린 아들이 저 판사란 말인가? 재호의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한지석에게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에게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친아들이 나타난다면 회사도 재산도 자기가 그리던 모든 자리가 한순간에 그 아들에게로 넘어갈 게 뻔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재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이 온몸을 옥죄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아들이 맞는지조차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땐 이미 늦을 테니까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둘이 진짜 부자로 엮이기 전에 일단 떼어놓아야 한다. 저 판사를 지금 당장 재판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먼 앞날까지 따져볼 정신도 없었어요. 그저 눈앞의 불길부터 꺼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재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자기 손으로 지금 당장 끝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에게 은밀히 정보를 흘렸어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극적인 기사 하나가 모든 포털을 도배했어요. 수십억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주그룹 회장, 담당 재판관이 회장의 숨겨둔 아들, 혈연 재판 의혹 일파만파. 기사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죄지은 아버지를 아들 판사가 봐주려던 게 아니냐고. 이건 명백한 사법농단이라고요. 기사 아래로 손가락질과 욕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를 본 민혁은 그 자리에 우뚝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친부자라니. 저 피고인이 내 아버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민혁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 기사를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건 뭔가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로 누군가 한지석 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면 지금 이 기사도 그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심판하던 횡령범이 친아버지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 함정을 판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던 그 눈빛. 무언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듯하던 눈으로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눈.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혁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한번 비집고 들어온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할 새도 없었어요. 기사가 터진 그날로 민혁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건에서 밀려난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상이 그를 비리의 한복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평생 원칙 하나로 살아온 판사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피고인석의 늙은 아버지는 친구의 배신에 무너지고 판사석에서 끌려 내려온 젊은 아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핏줄인 두 사람이 25년 만에 같은 하늘 아래 마주 섰는데 정작 두 사람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득히 멀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전부라는 걸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사를 터뜨린 뒤 정작 가장 불안했던 건 장현수와 장재호 부자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어요. 이 멍청한 놈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가 너더러 기사를 내라고 했어.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재호도 지지 않고 맞받았어요. 아버지, 모르세요? 그 판사가 회장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고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단 말입니다. 친아들이 재판을 맡고 있는데 가만히 둬요?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이민혁을 재판에서 끌어내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다. 현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친아들이라니. 25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던 그 아이. 지석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아들이 살아서 판사가 되어 나타났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였어요. 두 사람이 짜놓은 판이 그 아들 하나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야 그 무게가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밀려난 민혁은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기사는 거짓이라고 누군가의 음모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한지석 회장의 비서 최 실장이었어요. 이민혁 판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주그룹 사람이라니. 지금 자신을 이 꼴로 만든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자였어요. 돌아가십시오. 지금 당신네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한지석 회장님에 관한 일입니다. 민혁의 손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주세요. 최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25년 전에 5살 난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민혁은 멈칫했지만 코웃음을 쳤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집에 불이 났고 그 어린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으세요. 전국을 다 뒤지고 평생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25년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민혁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5살. 화재. 잃어버린 아이.
그 단어들이 가슴 어딘가를 자꾸만 긁었습니다. 민혁은 애써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우연이다. 그저 우연일 뿐이다.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겁니까? 최 실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민혁이 말을 쏟아냈어요. 생각해보니 딱 맞아떨어지네요.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난다. 그것도 내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이. 그런 삼류소설 같은 얘기로 나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도 그쪽 작품입니까? 친부자라고 먼저 소문을 깔아놓고 이제 와서 진짜인 척 결정타를 들고 온 거예요. 회장이 법정에서 흘린 눈물도 모른다고 잡아댄 것도 다 잘 짜인 연극이었겠죠. 민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당신들 계산이 틀렸어요. 돌아가세요. 2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 실장은 그런 민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그 눈빛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는 알아챘어요. 민혁이 이렇게 거칠게 밀어내는 건 어쩌면 그 말을 믿고 싶어지는 자신이 두려워서일지도 몰랐습니다. 최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돌아서던 민혁의 등 뒤로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판사님, 이마에 그 자국이요. 민혁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선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앞머리로 올라갔어요. 늘 이마를 덮고 있는 그 앞머리. 자국은 그 아래 가려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는 자국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려져 보이지도 않는 걸 이 남자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 실장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잃어버린 아들 이마에 꼭 그런 자국이 있었다고. 붉고 얼룩덜룩한 V자 모양의 자국이요. 회장님은 그걸 천사의 키스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드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자국이라고요. 민혁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흉터인 줄 알았어요. 평생 화상 자국 같은 흉터인 줄로만 알고 부끄러워하며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자국이라니, 천사의 키스라니, 제 말을 믿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들 판사님은 안 믿으실 겁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하십시오. 회장님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외치는데 평생 흉터라 믿어온 그 자국이 이제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최 실장이 돌아간 뒤에도 민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도 그렇다고 더는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꿈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혁에게는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꾸는 악몽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홀로 울고 있는 꿈.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너무나 생생해서 꿈에서 깨면 늘 등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가끔씩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민혁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꿈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5년 전 회장의 집에 불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5살 난 아들이 사라졌다고. 민혁의 악몽 속 그 불타던 큰 집과 홀로 울던 아이. 거기에 이마의 자국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민혁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그저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머리는 아니라고 외치는데 가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진짜 시작을. 그날 밤 민혁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지. 뭐 할 말이라도 있어? 할머니는 영수증을 장부와 맞춰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처음 데려오던 그날이요. 저를 시장에 두고 갔다는 그 여자, 그 사람,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명순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돋보기 너머로 민혁을 빤히 바라봤어요. 저번에도 묻더니 갑자기 그 옛날 일을 왜 자꾸 묻는 게야? 너 무슨 일 있냐? 민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그 여자가 엄마였을 거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근데 요즘 갑자기 엄마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가만히 굳었어요. 이 녀석이 평생 그런 생각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구나. 제 어미가 저를 내다버렸다고. 25년을 가슴에 생채기가 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혁아, 그때 시장 사람들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너를 두고 갈 때 내가 아줌마 아줌마 하고 부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 민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줌마, 민혁아, 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닐 게다. 아마도 잃어버린 걸 거야. 순간 민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게 자신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 애타게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앞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이마 한가운데 그 붉은 자국. 할머니, 그럼 이건? 이 자국은요? 할머니가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 그거.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마에 그 붉은 자국이 있더라. 흉터인 것 같기도 하고 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지.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흉터가 아니었어요. 평생 흉터인 줄 알고 부끄러워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던 이 자국이.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자리에 진실이 한 조각씩 밀려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가슴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어린 나를 길에 버리고 사라졌다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지금까지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엄마가 아니라면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단 한 사람뿐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혁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면회 신청서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면회실로 안내된 민혁은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유리창 너머로 푸른 수의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지석이었습니다. 지석은 유리창 너머의 민혁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주 앉은 민혁의 눈빛이 잔뜩 굳어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경계하는 눈으로 지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어요. 침착하자. 확인만 하는 거다. 흔들리면 안 된다. 먼저 입을 연 건 민혁이었어요. 애써 감정을 누른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석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5살 난 아들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석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알아보려 하셨습니까? 지석은 한참을 말없이 민혁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이마에 자국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붉은 V자 모양의 자국. 민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군요. 천사의 키스라고. 크면서 사라지거나 옅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증표예요.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던 늘 앞머리로 가려두었던 그 이마를 민혁은 앞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붉고 얼룩덜룩한 V자 모양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그 순간 지석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두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고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유리창에 가져다 댔어요. 손바닥이 민혁의 이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닿았습니다. 진우야. 지석의 입에서 25년 동안 부르지 못한 이름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가 맞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지석의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을 가슴에 묻어둔 피눈물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찾아 헤맸다는 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지석은 오히려 아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민혁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물음의 답이 지금 유리창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민혁의 가슴 깊은 곳에는 평생 박혀있던 가시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어요. 하나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지석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5살 무렵에 어떤 여자가 저를 시장 길바닥에 두고 황급히 사라졌다고요. 지석의 어깨가 흠칫 굳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린 거라고. 내가 버려진 아이라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어요.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리는데 25년이 걸린 거였습니다. 순간 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이 그런 멍에를 평생 가슴에 짊어지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지석이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유리창을 짚었어요. 그 여자는 그날 너를 봐주던 사람이었을 거다. 우리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났고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우리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날부터 너만 찾아 헤맸다. 25년을 전국을 다 돌고 안 가본 데가 없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멍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아이였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라는 걸 알겠는데 마음은 아직 그 말을 입에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가움과 원망과 혼란이 한데 뒤엉켜 민혁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다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등 뒤로 자신을 부르는 늙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혁은 돌아보지 못한 채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민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확인은 끝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기뻐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민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실에 홀로 남은 지석은 아들이 사라진 유리창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건 차가운 유리창 한 장만이 아니었어요. 지석은 여전히 누명을 쓴 죄인이었고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면회를 다녀온 뒤 민혁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사람. 심정적으로는 그가 아버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국도 악몽도 사연도 전부 맞아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민혁은 판사였어요. 정황만으로 무언가를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무지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사건, 자신이 맡았던 한지석 회장의 횡령 사건,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짓말 같던 그 사건이요.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자신은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일 때는 할 수 없던 일을 해볼 수 있었어요. 며칠 뒤 민혁은 조용한 찻집에서 최 실장을 마주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은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법정에서도 조사받을 때도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으세요. 그게 그냥 발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최 실장은 잠시 민혁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판사님. 회장님은 결백하세요. 누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함정을 팠다. 누가 말입니까? 그걸 알아내려고 그동안 조용히 조사를 했습니다. 최 실장은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것을 하나씩 풀어놓았어요. 증거가 하나같이 자로잰 듯 맞아떨어진 것이 오히려 수상했다는 것. 회사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의 솜씨라는 것. 그리고 추적 끝에 그 모든 일의 뒤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장현수 전무입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어요. 회장님을 검찰에 제보한 것도 유령 보육원과 차명 계좌를 만든 것도 전부 장 전무짓입니다. 회장님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민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품었던 의심이 최 실장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그토록 완벽했던 이유,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으니까요. 물증은요? 장현수가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게 아직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워낙 깨끗하게 흔적을 지워서요. 그래서 검찰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최 실장이 민혁을 바라봤어요. 저는 법정에서 이런 금융 범죄를 숱하게 다뤄봤습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서 꼬리를 밟히는지 압니다. 다만 제가 대놓고 나설 수는 없어요. 제가 나서면 그쪽에 빌미를 주게 될 겁니다. 민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니 조용히 움직여서 검찰이 정식으로 다시 수사하도록 그 길을 트는 겁니다. 실장님은 회사 안에서, 저는 바깥에서. 최 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갇힌 뒤로 줄곧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다니. 판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든든합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보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혁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 실장은 그 담담한 목소리 뒤에 숨은 마음을 읽었어요. 차마 아버지를 위해서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그 서툰 진심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판사님. 최 실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민혁이 봉투를 바라봤어요. 먼저 사죄부터 드리겠습니다. 판사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최 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보여드려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야 보여드립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민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이마의 자국으로 반복해서 꾸는 악몽으로 비슷한 시기의 사건으로 짐작만 하던 것이 이제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오래도록 내려다봤어요. 평생 비어있던 자리를 채워주는 종이였습니다. 한참 만에 민혁이 먹먹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이거,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손을 맞췄어요. 최 실장은 회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회장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기에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움직였어요. 최 실장은 먼저 회사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습니다. 장현수가 손댄 계좌들, 그가 만나는 사람들, 회사 안의 수상한 움직임까지 알아낸 것은 그때그때 민혁에게 넘겼어요. 민혁은 그 정보를 받아 바깥에서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법복은 잠시 벗었지만 그가 쌓아온 법적 지식과 인맥은 그대로였어요. 민혁은 유령 보육원의 서류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류는 빈틈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설립 등기도, 자금 내역도, 계좌 흐름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며칠을 들여다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회사 사정을 훤히 아는 자가 작정하고 짜낸 솜씨였어요.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더 매달렸어요. 완벽한 범죄일수록 어딘가 딱 한 군데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무심코 지나쳤던 미세한 허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령 보육원이 처음 세워진 날짜. 그날 그 설립 서류를 작성한 컴퓨터의 접속 기록이 아주 잠깐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황급히 지운 흔적 위로 지워지다 만한 조각이 남아있던 겁니다. 민혁은 그 실한 오라기를 붙잡고 끈질기게 당겼어요. 그러자 단단하게 얽혀있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접속 기록은 장현수의 개인 노트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행방도 줄줄이 드러났어요. 그 돈은 차명 계좌를 몇 번이나 거친 끝에 강남 한복판의 빌딩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그 빌딩의 진짜 주인을 끝까지 추적하자 마지막에 장현수의 이름이 나왔어요. 돈 세탁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혁은 그렇게 모은 자료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했어요. 이거면 한지석 회장의 누명을 벗기고 진짜 죄인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장현수와 장재호 부자는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 일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갇혔고 판사는 재판에서 밀려났고 세상은 두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도 현수는 자꾸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사소한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모든 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재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현수는 술잔만 비울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설마 그 판사가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와 뒤에서 칼을 갈고 있으리라고는 두 사람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봉투에 담았어요. 자신이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진 마당에 그가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민혁은 가장 믿을 만한 검찰 쪽 사람에게 그 증거가 조용히 흘러들어가도록 길을 텄습니다. 봉투를 건네고 돌아서는 민혁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판사로서의 칼은 잠시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려는 아들의 칼은 이제 막 칼집에서 뽑혀 나왔어요. 다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혁이 넘긴 증거를 받은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판은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마쳤어요. 법정에는 다시 한지석이 섰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그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처음과 달랐어요.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가 지난 몇 주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장현수와 장재호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느긋했습니다. 까다롭던 그 판사는 진작 재판에서 밀려났고 새로운 판사는 무난하다는 평이었어요. 증거는 빈틈없이 완벽했고 여론은 이미 한지석을 죄인으로 굳혀놓았습니다. 도저히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재호가 아버지에게 몸을 기울여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오늘 시력만 떨어지면 한주그룹은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던 자리, 드디어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현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이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탓일까. 현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잘못될 게 뭐가 있겠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어요. 새로운 증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재호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검사를 바라봤어요. 검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것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한지석 명의로 되어 있는 이차명 계좌. 검찰은 그동안 이것을 피고인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만든 계좌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결과 이 계좌는 피고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해 제3자가 몰래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검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유령 보육원, 후원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그 회사를 처음 설립한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접속 기록. 그건 분명 다 지웠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속 기록은 피고인 한지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빼돌려진 회사 자금은 여러 차명 계좌를 거쳐 강남의 한 빌딩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빌딩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추적했습니다. 검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에 모였습니다. 지석도 방청객도 기자들도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검사의 손끝이 천천히 방청석을 향했어요. 한주그룹 전무 장현수. 바로 저 사람입니다. 순간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수에게 쏠렸어요. 카메라 셔터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웠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흔적이란 흔적은 전부 없앴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이걸 다 파헤쳤단 말인가. 현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재호가 다급하게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법정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한지석. 본 법정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지석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몇 달을, 아니 몇십 년을 기다려온 순간 같았어요. 전부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지석의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무죄. 무죄라니.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던 그 억울함이,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보낸 그 수많은 밤이 마침내 끝난 거였습니다. 지석의 주름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구를 원망할 새도 없이 그저 뜨거운 것이 자꾸만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법정 뒤편의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방청석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채 앉아있는 장현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현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증거 위조와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며 느긋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내가 왜. 현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도무지 현실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비명을 질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사관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단호하게 현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끌려나가던 현수의 눈이 문득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의 몸이 된 지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낸 두 사람이 이제는 죄인과 피해자가 되어 그렇게 서로를 마주본 거였어요. 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현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바닥을 향해 떨궈졌어요. 승리를 확신하며 웃던 그 얼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석은 법정을 빠져나왔어요.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속에서 그는 사람들 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은 그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신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법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 민혁은 멀찍이 서서 아버지가 자유의 몸으로 법원을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먼 발치에서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늘 굳어있던 민혁의 얼굴 위로 옅은 안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바로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지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뜻밖에도 구치소였습니다. 이번에는 갇힌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으로서요.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장현수였습니다. 며칠 사이 현수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미움도 분노도 잃었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알 수 없는 서글픔이었습니다. 현수야. 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나한테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됐잖아. 딱 한마디만. 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호가 아직 어려서 그랬다. 28 회사를 맡기엔 너무 이르잖아. 그래서 10년만 더 기다리려고 했어. 10년 뒤에 내 주식을 전부 재호한테 양도해 주려고 서류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회사를 맡아줄 사람을 찾았던 거야. 그뿐이었어. 현수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이제 너랑 좀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우리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던 건데.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천천히 고개가 들렸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나는 너를 평생 친구로 생각했어. 아내를 잃었을 때도 자식을 잃었을 때도 내 곁을 지켜준 너였으니까. 난 너한테 뭐든 다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못했구나.
그 말에 현수가 끝내 무너졌어요. 미안하다, 지석아. 내가 미쳤었어. 현수는 유리창에 매달리듯 흐느꼈습니다. 내가 잠깐 눈이 멀었어. 그놈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런 깊은 뜻을 두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저 버림받는 줄로만 알고. 지석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죄인이 되어 우는 모습을요. 나는 그저 재호한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한 일인데. 그게 결국 그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내 손으로. 내가 그 아이를 이 구렁텅이에 같이 쳐넣은 거야. 지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식을 망칠 수 있는지. 두 아버지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고 한 사람은 곁에 있던 아들을 제 손으로 잃었어요. 같은 아버지인데 두 사람의 끝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며칠 뒤 장현수와 장재호 부자의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 죄인의 자리에 선 건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한지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민혁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판사로 서 있던 그 법정에 오늘은 한 피해자의 아들로서 앉아 있었어요. 판결봉을 쥐는 대신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자리로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법정에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석의 현수는 문득 방청석의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죄가 된 친구의 곁에 그 친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요.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을 무너뜨린 그 완벽한 증거가 누구의 손끝에서 나온 것인지를.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두 사람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장현수는 끝내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 곁에 장재호는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단 한마디 없었어요. 다만 법정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 끌려나가던 재호의 어깨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통곡하는 아버지를 힐끗 돌아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끝내 입을 꾹 다물고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끝까지 뉘우침의 말 한마디를 삼킨 채로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법정 복도였습니다. 지석과 민혁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섰어요. 유리창도 거리도 없이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했죠. 먼저 입을 연 건 지석이었어요. 고맙다. 내가 한 거 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수없이 싸웠던 말들이 목구멍 끝에서 맴돌았어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찾지 못했냐고, 왜 나를 그 오랜 세월 속에 혼자 뒀냐고. 하지만 재판 내내 지석을 지켜보며 민혁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자신을 잃고 25년을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민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저를 보고 우셨을 때 민혁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한동안 이유도 모르고. 지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석이 무너지듯 다가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이제는 유리창도 그 무엇도 두 사람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서 25년의 세월이 뜨겁게 녹아내렸어요. 한참 만에 겨우 떨어진 지석이 민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키워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민혁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5년을 키워주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말에 뭔지 모를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석과 민혁은 경기도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을 찾았어요. 굽은 허리로 생선을 팔던 명순 할머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석은 할머니 앞에 서자마자 그대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명순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는 주름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민혁이가 이렇게 귀한 집 자식이었어.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부모를 찾았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할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 가족을 찾았어요. 그것도 부자 아버지를요. 그럼 이제 이 가난한 할미는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명순 할머니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생선을 만지던 거친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잘됐다. 정말 잘됐어. 이제 좋은 데 가서 호강하면서 살아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쩐지 쓸쓸했습니다. 민혁은 그 떨리는 손을, 그 쓸쓸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혁은 할머니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어디 안 가요. 민혁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나 할머니랑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쓸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민혁은 그러고는 지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랑 저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지석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당장이라도 아들을 곁에 두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석은 25년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천천히 하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의 한도, 아버지의 누명도, 친구의 배신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25년 전 어린 자신을 시장 길바닥에 두고 사라졌다는 사람. 대체 왜 자신을 데려갔고 또 왜 버리고 갔는지 그 답을 듣지 못하는 한 민혁의 25년은 영영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혁은 조용히 그 사람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그 여자의 오랜 지인이라는 사람을 어렵게 찾아냈어요. 지인의 입에서 나온 25년 전 그날의 진실은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그날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그 여자가 주방에서 그만 실수로 불을 냈다는 거였어요.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여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이를 끌어안고
무작정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없이 도망치다 경기도 외곽의 낯선 시장 앞에 아이를 덩그러니 버려둔 채 다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그 한순간의 비겁함이 한 가족의 25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 사람 평생을 그 일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지인은 무겁게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는 죽는 날까지 그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어린 것을 길에 버리고 온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았다고요. 그러다 4년 전 폐암으로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민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알고 싶던 진실을 마침내 손에 쥐었는데 가슴에 남는 건 통쾌함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죄를 물을 수도 원망을 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그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들고 있어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보다 지금 자신의 곁에 살아있는 두 사람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사람은 자주 오갔어요. 지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장을 찾아와 할머니를 챙겼고 민혁은 주말이면 저택에 들러 어색하게나마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던 사이가 계절이 바뀌는 동안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어느새 민혁은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지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석이 시장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잠시 들른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지석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무슨 부탁을? 그 큰 집에 저 혼자 삽니다. 지석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아내도 먼저 보내고 아들도 잃고 평생을 혼자였습니다. 그 큰 집이 어찌나 적막한지 밤마다 외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지석은 천하의 한주그룹 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외로운 늙은 아비였어요. 그러니 어머님, 민혁이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님도 함께요. 민혁이를 키워주신 분이니 제게도 어머님이십니다. 셋이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앞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늙은이가 그런 좋은 집에 어찌 가누.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민혁이 어느새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감쌌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한 집에 모였어요. 큰 저택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으리으리한 저택이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며 비싼 반찬보다 시장에서 사온 생선구이가 최고라고 투덜댔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손수 생선을 구워 밥상에 올렸습니다. 어느 저녁 지석은 서툰 손으로 생선 한 토막을 집어 살을 발라내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선살을 민혁의 밥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그동안 아비가 못해준 거 이제부터 다 해줄 테니까. 민혁은 그 생선살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늘 발라주던 그 생선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자신을 25년 동안 키워준 할머니가 이제 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맞은편에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석은 민혁을 서재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다. 민혁의 손끝이 떨렸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고운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아기의 이마에는 작고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름은 윤수빈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지석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잠겼어요. 내 이마에 그 자국. 의사가 천사의 키스라고 했는데 내 엄마는 그걸 어찌나 예뻐했는지. 아기가 세상에 오기 전에 천사가 입을 맞춘 거라고. 민혁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목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어머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사무치게 저려왔어요. 너를 잃고 내 엄마는 5년을 널 찾아 헤맸어.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 근데 결국 너를 못 찾고 병을 얻었다. 병명도 몰랐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우리 진우 꼭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이, 자신을 찾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민혁은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흐느꼈어요. 평생 불러보지 못한 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석은 수진의 사진을 들고 홀로 창가에 섰어요. 달빛이 사진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석은 사진 속 아내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여보, 수빈아. 우리 아들 드디어 찾았어. 지석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천사의 키스. 그 자국 덕분에 내가 우리 아들을 알아봤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내 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마음 편히 쉬어. 우리 아들은 이제 내가 잘 지킬게. 창밖으로 따뜻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어긋나 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멀리 어긋나도 피는 결국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을요. 이마에 남은 작은 자국 하나가 25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오랜 세월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준 소중한 이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멀어진 인연은 없으신가요? 오늘만큼은 그 사람의 손을 먼저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진심은 돌고 돌아 결국 닿게 마련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시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그리다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